동아시아 문명이라 그러면 어떤 정체되어 있는 문화 또는 장기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향은 오히려 인문학을 좀 더 공부하신 분이면 공부하는 분일수록 더 이러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한다 그럴까요? 어떤 부정한다 그럴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문명에서 2500년, 3000이라는 문명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기존의 흐름을 고수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도전을 하고 또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모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든지 3000년이라는 문명이 지속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동양 철학이라든지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절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문명이라든지 동양 철학에 과연 도전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어떤 동아시아 문명이라든지 동양 철학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 무시되어 왔던 그런 도전이라든지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한다면 어떤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게 시대와 어떤 역사와 어떻게 대항을 해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학자 개인에게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살아가는 시대와 어떻게 이제 대결을 했느냐, 요즘 쓰는 말로 한다면 이제 맞짱을 뜨는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동양 철학이 이제 인생과 맞짱을 뜨다 라는 식으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등장했던 시대에는 이제 어떤 국가라든지 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개인에게 끊임없이 이제 부과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숙제를 내주거나 또는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정발해 버리거나 또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점점 포위망을 촘촘하게 해오면서 개인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무를 끊임없이 부과를 하니까, 그럼 이런 국가가 촘촘하게 쪼여오는 그 포위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떤 무기력하게 그냥 어떤 물고기의 그물에 갇히는 물고기처럼 그 안에서 나는 자유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물을 찢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사유들을 장자가 집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인생에 도전한 사람이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뭐 어떤 장자라는 사람,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지라는 사람이 어떤 그 시대의 시대와 인생에 의해서 조여주고 압박감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렬하게 도전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건국을 유교의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표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가 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되고 그 이후에 현대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유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근대적인 새로운 국면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원인을 가진 것으로 되어오면서 어떤 유교에 대한 차분한, 냉정한 어떤 비판과 성찰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도매금으로 그냥 결국은 우리가 전 근대에서 근대로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모든 원인은 유교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도매금으로 치부가 되어 버렸죠. 그러면 서양에 있어서도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고대, 중세, 근대로 오르면서 하나의 자생력,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교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늘 그 시대와 맞거나 어긋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유교가 자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한국의 근현대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념적인 어떤 진공 상태라고 그럴까요? 뭐 여백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다 맡겨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생존과 관련해서 개인을 넘어선 다른 어떤 단체, 기구에 의해서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를 위한 삶에 있어서 그 이후에 친족, 가족이라고 하는 바운다리라든지 사회적인 보장이라든지 국가적인 보호라고 하는 게 어떤 철저하게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해내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근대가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서 분투해온 그런 역사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통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음악은 소리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화는 뭐 빛이라든지 색채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선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집중해서 듣고 읽어야, 또는 그 안에 일관된 흐름을 파악해야만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영화를 보세요. 한 장면마다 사람의 영향을 주고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 어떤 언어적인 집중성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또는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붙들어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라 그럴까요,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난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금의 인문학 열풍이라든지 현상이 시간이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얼마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가는데, 그것을 정규적인 제도라든지 학교가 아니라 어떤 시민 강좌와 같은 열린 행태로 강좌를 했을 때 어려운 내용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럼 매번 쉬운 내용, 매번 입문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같은 내용도 우리가 드라마도 같은 내용을 아무리 재밌더라도 한두 번은 볼 수는 있지만 10번, 20번 보면 실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인문학이 열풍이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예술과 영상이 어떤 자생력을 확보했던 그 방식의 도움을 받아서 인문학이 인문예술, 인문영상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자 해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인문학의 세계로 좀 더 관심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신인문학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소통 능력의 한계와 장점을 인정하면서 예술의 다른 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영상, 예술, 음악, 무용, 예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질 수 있는 적응성,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매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매체,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인문학의 열풍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자산으로서 인문학 운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